기자와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시사토크 변재구입니다. 두 분 정말 오래간만이죠? 네, 그래요. 저와 또 어떻게 보면 이희택 기자께서 좀 이렇게 자가격리에 잠시 들어갔다 나오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왜 자가격리가 됐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기자 그 브리핑 과정에서 그렇죠. 한 분이 이제 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같은 장소에 있던 분들 33명이 2주간 자가격리를 받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도 이제 집안에 방콕을 할 수밖에 없는 절대 돌아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해서 국가의 구호 물품을 받으면서 그렇죠. 이제 방송까지 연기되면서 여기까지 봤죠. 두 분은 브리핑 참석하셔가지고 이제 자가격리를 하셨는데 저는 그날 브리핑을 좀 땡땡이 치려고 정말.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제 한 일주일, 2주를 보냈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2.5 뭐 이렇게 거리두기가 2.5로 넘어가고 이런 과정에서 사무실에만 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도 자가격리 아닌 자가격리를 보내서 조금 답답한 마음이에요. 아무튼 뭐 이번 코로나19가 굉장히 좀 재확산되면서 저희가 오늘 이제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이런 모습들도 보여드리게 됐는데 그래서 미리 한번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저희가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이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다소 혹시 발음에 부정확한 측면이 좀 있더라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해 주실 것을 좀 당부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녹화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 최근에 코로나19가 뭐 단연 뭐 전국적인 이슈가 될 것이고 코로나19를 만약에 차치한다면 좀 전국적으로 좀 어떤 점이 좀 가장 올해 이슈였다라고 두 분은 보십니까? 지난달 8월 18일이었죠. 서울의 한 그 여중 행사에 스마트 스쿨 관련한 그린 스마트 스쿨 관련한 그 현장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수학 교사가 그 2차 함수로 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네. 미래에 궁금한 것이 뭐냐라고 물었는데 학생들은 뭐 이런저런 뭐 얘기를 했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궁금하다라고 답을 하는 것을 보면서 뭐 그 자리에서 웃음이 좀 터져 나왔지만 그렇죠. 그 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복잡한 심경이 우회적으로 표현된 거 아니냐.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무주택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자라는 취지로 하고 있지만 그렇죠. 현실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뭐 이런 상황들을 복합적으로 나타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정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정부 여당도 그렇고 그런 부담을 느끼는 게 이제 지지율 하락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결정타가 이제 부동산 논란이에요. 집값을 잡지 못하면서 민심이 등을 돌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청와대 관계자들도 2주택 관련해서 또 논란을 불렀고 그렇죠. 부동산 문제라고 하면 사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수도권의 문제다. 특히 이제 서울의 문제다. 이렇게만 제가 느끼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행정수도 문제가 더욱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닌 이게 지방 또 특히 세종에서조차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구나. 이런 걸 더 새삼 느끼는 요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정부 여당 그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론을 그 교섭단체 연설에서 주제로 삼으면서 그 다음 날부터 집값이 상승하는 모습이 드러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언론 보도 터지고. 네. 근데 이제 뭐 이게 그거로 인해서 집값이 더 올라가겠느냐 아니다 했는데 지금 분명히 이제 뭐 통계로도 나와 있고 부동산 관계자들도 그렇고 거래가 실거래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견제구에서 이거를 모른 척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왜 그랬냐, 왜 올랐냐, 진짜 올랐느냐, 어떤 이유 때문에 올랐느냐, 지금 세종시 분위기는 어떠냐, 잡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같아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 특히 서울에 미친 집값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세종시의 최고가가 뭐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6억 원대였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20억 원대가 넘었다는 거죠. 거의 4배 차이가 나는 이런 불균형적인 현실,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 이 부분을 집값부터 잡아서 줄여서 국가균형 발전을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부동산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먹혀들지 않는다는 거죠. 워낙 고착화되고 있어서 과밀히 고착되고 있어서 자 그래서 대안을 꺼내든 것이 그러면 서울의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수도권 인구 과밀 해소인데 그거의 핵심적인 정책의 도시가 바로 세종시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뭔가 충격파가 필요하다. 그래서 행정수도론을 던진 것인데 워낙 행정수도 이슈 자체가 메가톤급이다 보니까
모든 부동산 이슈까지 빨아들이는 그런 형국이라서 지금 2개월도 채 안 됐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더 씌우려고 하는 부정론으로 더 씌우려고 하는 시도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행정수도는 행정수도대로의 본질만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의혹들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집값을 못 잡으니까 정부에서 물타기 식으로 해서 시선을 좀 다른 쪽으로 돌리자 해서 행정수도 이전론을 꺼내든 것도 얘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바탕이 그렇더라도 일단은 세종시가 아까 서울시가 미친 집값이라고 했는데 지금 한간에서는 세종시도 지금 미친 집값 아니냐, 좀 비정상적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 집을 갖고 있는데 행정수도 이전론 때문에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 당사자분도 뭐지? 이 정도까지 올나? 이렇게 의아할 정도로 오른 단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그렇게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집값이 엄청나게 오르는 인기 단지가 있으니까 다른 지역들도 그러니까 이제 좀 뭐라고 그래 소외 지역이라고 그럴까요? 좀 저평가 지역 그쪽도 같이 따라오는 그런 현상이 있으면서 되게 상당히 의아해하는 지금 상황이에요. 좀 어리둥절한 상황. 이전 그 견제구에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이제 다루면서 아파트 이제 부동산 이슈에 대한 문제도 사실 조금 언급은 했습니다. 이미 언급은 사실 했지만 이번 편에 따로 하나의 주제로 떼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눠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과연 이게 정말 이제 세종시의 모든 이슈의 이제 핵심에 있고 또 과연 이게 정말 실체가 있는 것인가? 뭐 광풍이라고 이제 흔히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말 어느 정도의 실체를 갖고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도 충분히 시청자분들께서 좀 알아야 뭐 대응을 하든 좀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의미도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이슈의 중심이 부동산과 행정수도가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어서 그게 조금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제 조금 더 긴 관점으로 바라보면 네. 세종시와 서울 간의 어떤 뭐 어디가 수도의 질을 가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서울의 모든 인구와 모든 대기업과 모든 대학과 모든 경제 신용카드 사용액이 대부분 집중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지방으로 분산시킬 것이냐. 그 제일의 핵심 대안이 행정수도론이라는 것이고요. 기타 외에 그 공공기관 이전 재배치 120여 개 공공기관 수도권에 있는 그 기관들을 지방으로 골고루 내려보내려는 작업이 올해 말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은 그런 전국 17개 시도로 고르게 뭔가 뭐 호재가 될 수 있는 것들이라든지 균형 발전 요소들이 같이 발표가 됐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나았을 텐데 행정수도론이 먼저 치고 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다른 지역의 입장에 봤을 때는 세종시만 왜 이렇게 집값이 올라라는 부분으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있었다. 그래서 후속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저희가 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짜뉴스도 나오고 아니면 뭐 어떤 지역의 집값을 띄우기 위해서 뭐 이런 뭐 뉴스도 나올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뭐 이택 기자하고 같이 이제 아시겠지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게 드리기 위해서 수십여 명의 공인중개사를 맡고 얘기를 들었고 현장 얘기를 들었고요. 그 통계도 조합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정확한 뭐 실거래 뭐 집값 뭐 그리고 왜 올랐는지 그런 어떤 이유들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많이 들어서 시청자분들께서 좀 믿을 만한 방송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기자들만의 이런 사설이 아닌 사견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제 전제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금부터 그러면 본격적으로 세종시 부동산 광풍의 실체 또 그리고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세종시의 전월세 시장의 분위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광풍이 마치 세종시에서만 일어나는 것처럼 부정적인 프레임을 잡고 수도권 기득권 세력이라든지 행정수도론의 본질을 훼손하려고 하는 세종의 부동산 집값이 허들이 있어요. 넘는 허들 9억하고 15억이에요. 근데 9억을 왜 넘는데 힘드냐 그동안에. 세종시 아파트의 가격 폭등은 좀 일시적인 현상이고 결국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인 것 같은데 안정화가 사실 뭐를 의미하는지는 잘 먼저 이제 세종에 불고 있는 부동산 광풍의 실체에 대해서 저희가 좀 먼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행정수도 이전론이 불거지기 시작했고 또 수도권 집중을 좀 해소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불거지기 시작을 하면서 덩달아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뜨기 시작하고 광풍이 불기 시작하고 바람이 불기 시작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수도 이전론 전에 예. 집값이 세종시는 집값이 오르고 있었어요. 이미. 그렇죠. 지금 이제 광풍이라는 건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세 가지 길목을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2017년도 파리 대책을 이제 정부가 시행하면서
세종시가 이제 초고강도 그 규제 지역으로 묶였죠. 그렇죠. 그 2년 동안 부합세로 집값이 안정화를 보였어요. 세종시가 규제 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이제 대전 쪽으로 이제 시선이 돌아가겠죠. 대전이 이제 10년 만에 처음 집값이 이제 폭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정상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세종시로 눈을 돌리면서 작년 그 한 10월부터 한 2월까지 코로나 전까지 시전 단계까지 집값이 한번 상승을 했고요. 그러다 코로나가 오면서 집값이 조금 이제 또 소강 사태 좀 거래가 조금 둔화됐었죠. 그러다가 정부가 6.17 대책을 내놓으면서 그 대전을 규제 지역으로 묶였거든요. 그리고 청주도 규제 지역으로 묶고 그러다가 다시 세종으로 또 시선이 고정되면서 집값이 한번 점프했어요. 좀 점프하고 그러다가 이제 7.20 대책을 냈죠. 2주택자 그 취득세율을 8% 그리고 3주택자를 12% 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그 2주택자나 3주택자들이 이제 부담감이 이제 커지면서 거래가 잠깐 멈췄었습니다. 잠깐 둔화됐었어요. 한 열흘 동안. 그러다가 7월 20일 마침내 급기야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고성단체 연설에서 행정수도 일원로를 내면서 집값이 확 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부의 뭐 부동산 대책과 그리고 그 정부 여당의 행정수도 이전론이 두 개가 결합되면서 파급력이 집값으로 이어지면서 폭등을 일으키지 않았나.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시기마다 국토부 실거래가나 실거래 계약이 체결된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여실히 이제 손쉽게 알아볼 수 있거든요.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 부동산 관풍이 마치 세종시에서만 일어나는 것처럼 부정적인 프레임을 자꾸 수도권 기득권 세력이라든지 행정수도론의 본질을 훼손하려고 하는 이들이 자꾸 버리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그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그 하반기에 무규제 지역으로 됐어요. 네. 조정 대상 지역까지 다 해제되면서 규제 자체가 없는 도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보도를 보니까 그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한 1년 사이에 3억 가까이 올랐다라고 또 보도가 됐었어요. 또 서울로 한번 봅시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같이 그 부산시처럼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된 경기도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도 같이 집값이 수억 원 올랐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소위 말해서 그 광역급행철도라고 하죠. GTX가 각각의 노선을 이렇게 하나씩 가시화하면서 그 노선이 지나가는 곳마다 2, 3억씩. 그렇죠. 제 지인이 또 경기도 일산에 살고 있는데 그 지인도 지금 1년 사이에 입주한 1년 사이에 2, 3억이 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세종시 그 김태년 원내대표 발언 이후에 집값이 확 뛰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한 2, 3억이 사실 호가가 오른 거거든요. 이런 현상은 전국적인 공의 현상이다. 그거를 세종시 행정수도론이 자꾸 뭔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깎아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이런 전국적으로 어떤 호재에 따라서 집값이 왔다 갔다 들썩이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으로 규제를 더 강화하든 바로잡아야 될 부분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부 이제 보도를 보면 뭐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의 아파트, 그러니까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34평형이나 33평, 뭐 30평대 아파트를 흔히 얘기를 하겠죠. 뭐 10억 원을 이미 돌파했다. 뭐 이런 자극적인 뭐 제목을 달린 그런 기사들마저 쏟아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거래가 이루어졌던 현황들을 좀 살펴보셨죠, 두 분이? 그거 하기 전에 예. 거래 건수가 더 중요하거든요. 김태년 원내대표 발언 전에 6, 7월에 그 매매 건수, 매매 거래 건수를 그 국토부에 등록된 걸 보니까 예. 다 1,600건을 넘었어요. 근데 8월달 그 김태년 원내대표 발언 이후에 8월달에는 400건 정도로 4분의 1을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는 되고 있지만 매물이 확 들어간 그런 상황도 있다라는 것도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10억대를 넘어섰어요. 10억대를 넘어선 아파트가 등장했고 대평동의 한 아파트를 말씀드릴게요. 인기단지로 지금 종평에 나 있는 곳인데 네. 날짜를 보면 계약일 기준이에요. 예. 7월 6일 기준으로 보세요. 이때 아파트가 9억 5천만 원에 이제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몇 제곱미터짜리를 말하는 99제곱미터 기준입니다. 이 아파트가. 예. 그리고 발표 이후에 제가 8월로 넘어와서 볼게요. 그 8월 1일 날 12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8월 8일 날 13억에 거래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6일이 아까 9억 5천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예. 7월 25일 날 예. 13억에 또 거래가 됐어요. 이렇게 이제 분명히 이제 실거래까지 확인이 나고요. 근데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이 좀 영향이 있었다는 거를 이 통계를 벌써 알아볼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좀 작은 평수를 말씀드릴게요. 네. 84제곱미터인데 네. 이거 도담동 아파트인데 도담동이요? 예, 도담동 아파트입니다. 7월 23일 볼게요. 7월 23일은 7억 7,500 네. 그리고 7월 30일은 8억 5천 그리고 8월 17일은 8억 9천에 계약이 이루어진 실거래가 이루어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호가가 실거래로 이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이 통계를 보더라도 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김태년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그 대명제가 세종시 부동산 집값에 얼마나 파급력을 주는지, 던져주는지 요거를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게 이 통계에 나와 있거든요. 실제 그 거래 건수로 보면 네. 가장 많이 거래가 이루어진 곳은 조치원읍입니다. 조치원읍은 그 무규제 지역이거든요. 투기 지역도 아니고 조정 대상 지역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치원읍이 왜 갑자기 거래가 많이 일어났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좀 생각합니다.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주 여건이라든가 미래 가치를 봤을 때 신도시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데 조치원읍 거래가 가장 많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도시 내에서도 가장 많은 거래가 일어나는 곳은 공동, 아름동, 종촌동이었다. 한술동 포함해서 저평가된 지역이었다. 그러나 다만 아까 이승훈 기자 얘기했던 최고가 그리고 고점을 찍은 아파트들은 예를 들어서 뭐 세롬동이라든지 대평동이라든지 보람동이라든지 뭐 강변 라인이라든지 또는 그 중심 상업지랑 가까운 이런 쪽 교통이 편리한 곳이라든지 이런 쪽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8월 달간 거래를 보더라도 이 거래 건수가 많지가 않아요, 사실. 이렇게 뭐 최고가 찍은 것이 뭐 보람동의 한 아파트가 14억 5천만 원까지 찍었거든요. 그거는 최근 근래 몇 년 사이에 아마 그 최고가라고 평가가 돼요. 그래서 이제 거의 15원을 넘어가는 세종시대가 열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다 한 건이었습니다. 한 건이었고 나머지 뭐 그 잘 나간다고 하는 세롬동, 대평동, 보람동에서도 그게 무슨 뭐 100건, 200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 10억 넘는 것들은 뭐 2건, 1건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거든요. 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한 건만 등록이 되면 이게 그냥 그 시세가 돼버리는 이런 것들이지 이게 모든 아파트의 전반적인 거래 영향은 아니다. 근데 이제 네. 물건을 네. 걷어들이는 거예요. 거래가 안 되는 이유는 행정수도 이전론이 있는데 이제 7월 20일 날 완전 다 올 것처럼 그리고 KBS 서울대까지 어디서 뭐 다른 곳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까지 흘러나오면서 집값이 이제 폭등을 했는데 광풍이 불었는데 지금 행정수도론이 조금 축소되는 분위기고 그래서 물건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분명히 행정수도 될 거는 확실하구나. 야 이거 되네. 그러니까 물건을 걷어들일 뿐이죠. 근데 진짜 지금 당장 팔고 싶어. 그 호가를 질러버리는 거예요. 걷어들이고 싶은데. 근데 되네. 그러니까 그런 거래들 때문에 이제 조금 필터링이 돼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매수가 줄어든 건데 여기서 이제 그 주목해야 될 거는 세종의 부동산 집값이 허들이 있어요. 넘는 허들 9억하고 15억이에요. 근데 9억을 왜 넘는데 힘드느냐 그동안에 9억을 넘는 거는 9억까지 40% 대출이 되고 그것도 타 지역보다 적은 규제 지역의 대출이잖아요. 9억 초과분부터는 20% 대출밖에 안 돼요. 그래서 9억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정말 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20%밖에 대출하면 돈을 어디서 끌어들여서라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9억 허들을 넘어섰다는 거. 이거를 주의 깊게 봐야 돼요. 9억 허들이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의식 없이 스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15억 허들을 넘느냐. 지금 임박했죠. 13억까지 올라갔죠. 15억은 대출이 하나도 안 돼요. 빵프로예요. 돈이 있어야 돼요. 현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이렇게 쭉쭉쭉쭉 고속도로로 나간다면 10억도 이게 허물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행정수도로 인해서 조천 아까 말씀하셨는데 청주 집값까지 올랐어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면서 청주가 이제 방사망수기 때문에 오르다가 이제 멈춤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청주도 동달하고 파급력으로 1,000만 원이 좀 오는 상황이에요. 그건 이제 제가 청주에 살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파급력이 엄청 대단한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억 같은 경우는 대출이 지금 하나도 안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과연 정말 일반적인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15억을 정말 자기 돈으로만 살 수 있는 그런 국민이 좀 얼마나 있을 것이냐 이런 의문이 사실 저는 드는 것도 사실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이런 것들을 투기로 봐야 되느냐, 투자로 봐야 되느냐 이런 좀 약간 의문점도 한편으로는 좀 생길 것 같아요. 저희가 보도를 한번 했는데 네. 2012년부터 네. 2020년 8월까지 전 기간에 걸쳐서 그 외지인들이 세종시 아파트 매매를 한 그 건수 비중 예. 이걸 한번 따져봤는데 왜 따져봤냐면 소위 이제 수도권에 있는 언론에서 올해 상반기 세종시 외지인이 그 아파트를 매매한 비중이 거의 50% 가까이 된다. 전국에서 1위다. 투기도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부분이 있어서 네. 그걸 한번 점검해보기 위해서 전체적인 경향을 봤는데 네. 실제로 2012년 출범 이후 2020년 현재까지 봤을 때 거의 절반 가까이는 외지인 이 매수한 것으로 그분들이 여기에 실거주 하는지 아닌지는 뭐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외지인들의 투자 수단으로 절반 이상이 매매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경향이고요.
물론 이제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실거주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직장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미래 가치를 보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에서 좀 둔감한 일반적인 세종시를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오르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주도하는 것은 외지인들에 의해서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부분이 마냥 좋아할 만한 일인가 이 부분은 한번 또 생각해 볼 문제일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세종시 출범할 때 야 9억 넘는 집이 나타날까? 근데 이제 9억 집이 3억 중반대 분양받았던 집이에요. 9억 넘어선 집이. 그렇죠. 그래서 좀 곱씹을 만한 문제인데 근데 이제 투기 투자를 딱 봤을 때 저는 투기는 세종시 출범할 때 초창기 때는 투기라는 말이 좀 어울렸었을 것도 같아요. 근데 지금은 투자라는 말에 좀 저는 이제 좀 비중을 두고 싶은 게 지금 세종시 내부에서도 거래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평가 지역에서 인기 단지로 갈아타기 하는 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타 지역에서 이주하기 위해서 뭐 교육 환경을 보거나 세종시 미래 발전 가능성을 보거나 세종시 한번 살아보자, 행정소에 살아보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투기 세력이라기보다도 투자 세력이 좀 많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네. 세종시 위상이 그만큼 좀 높아졌다.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으나 정부나 세종시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조차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다. 부담을 좀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당장 두 분한테 질문 드려볼게요. 작년에도 제가 두 분한테 천안이고 천안에 사는데 세종시로 이사 와라. 아 집값이 너무 비싸다라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지, 반응도. 그때도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더 올라가 버린 그렇죠. 상황이에요. 근데 두 분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세종시로 이사 올 수 있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인구 유입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죠. 그게 물론 올해 들어서 그 인구가 이제 정체되어 있다. 35만 명을 5월인가 돌파했는데 지금 거의 지금 6개월 사이에 매월 500명 정도밖에 안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평균 500명. 이게 그 출범이 처음이거든요.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이 부분이 과연 입주 물량이 없어서는 아닐까.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은 아닐까도 한번 좀 바라봐야 되는 사회적 현상으로 좀 읽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를 정부에서는 사실 어떻게 이제 세종시를 바라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세종시 같은 경우만 만약에 본다면 뭐 이런 현재의 그 급등 분위기를 그냥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얼마 전 그 이춘희 시장이 이제 조만간 좀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거다 이런 발언을 했었거든요. 먼저 한번 그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고 가시죠. 수도권의 주택 문제하고 우리 지방의 주택 문제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주택 문제는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택지를 확보하기 어렵고 확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나치게 많이 오르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일시적으로 오른다 하더라도 조금만 지나면은 다시 안정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집값 급등 현상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다.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현재 세종시 아파트의 가격 폭등은 좀 일시적인 현상이고 결국 안정화될 것이다. 좀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인 것 같은데 안정화가 사실 뭐를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말에 좀 동의를 하십니까? 각 계층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안정화는 다를 거예요. 그렇죠. 돈이 많고 아파트가 뭐 다주택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마음 놓고 뭐 대출 규제 안 받고 뭐 아파트 거래할 수 있고 사고 팔 수 있고 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자유시장 경쟁 체제에 맞는 안정화라고 보는 것이고요. 근데 일반적인 무주택 서민 매월 월급 통장을 얼마만큼 넣어서 10년 동안 대출금은 어떻게 갚아서 내 생애 첫 주택 1가구 1주택만을 바라보고 사는 분들이 저는 대한민국에 훨씬 더 많다고 그럼요. 보고 있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84제곱미터를 6억 원 정도면 내가 한 5년 정도면 마련할 수 있겠지 했는데 올해 갑자기 3억이 됐어요. 이게 또 늦춰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정화가 아니거든요. 불안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안정화라는 개념이 다른데 저는 이제 대한민국 절대 다수의 입장에 봤을 때는 집값이 안정화되는 것이 저는 안정하다. 세종시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에 말한 이제 그 의미를 저는 살펴보는 건데 시장도 많이 올랐다는 거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집값이 떨어졌을 때 그걸 안정화로 표현하신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아니 당황이 아니라 그 이춘희 시장이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브리핑 때 제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 뉘앙스를 좀 맞아요. 아는데 조금 그 다시 한번 재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안 돼서 질문을 못했는데 그 안정화가 될 것이고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저는 그거에 대한 동의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상승 곡선을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그래프가 잠깐 수평으로 이렇게 그 어떤 그 뭐죠? 보합세라고 하죠. 보합세로 가는 시기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갑자기 하향 곡선을 꺾는다든지 지금 이렇게 고점을 찍은 부분들이 급속도로 반전이 일어난다든지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현재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 시장 흐름에 봤을 때. 다만 정부 정책이 정말 초강경 정책으로 부동산 완전 뭐 가격 정책을 뒤바뀌어 놓겠다라는 아주 결기에 찬 정책을 내놓지 않는 이상 수십 년간 구도 좋은 부동산 시장의 흐름 봤을 때 절대 꺾일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정화라는 게 얼핏 보면은 부담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가격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가격이 내려야 된다는 거는 전 그렇게 들렸거든요. 근데 가격은 부동산에는요. 정말 한 번 오르면 떨어지기 힘든 거예요. 2, 3천 빠질 수는 있어도 떨어질 수는 없어요. 지금 세종시 집값은 거의 지금 동탄 위 그리고 광교 밑에 그 중간까지 올라와 있어요. 지금 일반 서민들이 집을 사기엔 되게 어려운 구조가 돼버렸어요. 이미 9억, 10억, 12억, 13억. 근데 저는 안정화라는 거는 시장이 뭐 이춘 시장이 저하고 뭐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이 가격선을 유지하는 거, 더 이상의 폭등을 막는 거, 그리고 업계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자체나 이제 정부에서도 세종시의 이런 부동산 시장의 광풍적인 이런 분위기를 좀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적극적인 좀 단속에 나섰다 이런 보도도 잇따르기도 했는데 최근에 이와 관련된 좀 부동산 업계 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난달 중순정부터 이제 단속이 시작됐고 지자체랑 경찰과 뭐 국세청이 합동 단속을 하고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별도의 또 단속을 좀 했었던 것인데 네. 뭐 가장 큰 초점은 그거 같습니다. 집값 담합.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집주인이면 부동산 그 중개업소에 가서 저희 집은 이 밑으로는 절대로 저기 내려놓게 하지 마세요. 이 집 값으로 팔아주세요라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어떤 그쪽 단지 사람들이 같이 합의를 보고 한다든지 또는 부동산 중개업소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이렇게 해서 시세를 이렇게 해서 맞춰가지고 요 아파트는 요 밑으로는 받지 말자고 유도를 하자 집주인한테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호가와 실거래가를 하나씩 높여가는 그런 어떤 전략 이런 부분들을 정황이 있는지를 좀 그 파악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벌금을 뭐 물리겠다 뭐 이런 부분이 초점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그 담합하기에는 좀 취약하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왜냐면 전국에 전혀 좀 안면 없는 분들이 이제 여러 지역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 분들이 오셔서 담합하기 좀 어색해서 담합은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어쨌든 결국에는 그 집을 사려는 자들이 세종시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그래서 뭐 부동산 뭐 집값을 올려도 야 올랐어요. 계속 문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살래 하면 또 세종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사야지.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이제 올라가는 경향도 있는데 이거는 정부에서 분명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뭐 시장 경제니까 이거 어떻게 잡을지는 저도 궁금해요. 그런 이제 상황에서 어떤 내심 뭐 찔린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네. 일부 부동산 업소들은 휴가를 간다라고 명패를 걸어놓고 문을 닫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라고 네, 맞아요. 협회 관계자분들이 네. 전해 왔고요. 맞아요. 그리고 정말 집값 담합이 과연 없었을까? 물론 아직 실체가 드러난 것은 없는데 그 세종시 을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준현 의원실에 최근에 그 조치원에서 어떤 투기 세력 그 집단에 의해서 거의 그 수십 건에 100건에 가까운 아파트 거래가 갑자기 일어났다라는 어떤 그 정보 보고가 들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안 또 회자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뭐 실체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10월 중순까지 일단 집중 단속이 벌어질 테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사례가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행정수도 이전론이 이제 급물살을 타자마자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이제 광풍이 불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마 세종시 입장에서도 꽤나 당혹스럽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행정수도 이전이 제일 중요한 만큼 또 수도권에서 불고 있는 이런 부동산 문제점이 세종시에서만큼은 제발 좀 재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의 또 하나의 태풍급 이슈였죠. 바로 임대차 3법의 이제 시행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있지만 좀 정리해서 핵심만 보자면 계약 갱신 청구권제 또 전월세 상한제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좀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희택 기자께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그 전세 입자인데 네. 올해 12월까지가 2년이 됐어요. 2년이 됐는데 12월 전 1개월, 그러니까 11월부터 6개월 전이 6월이잖아요. 네. 6월부터 11월까지
전세 계약 갱신을 할 수 있도록 일단 기간을 이렇게 정했고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원래는 이제 2년이 지나면 집주인 마음대로 뭐 이만큼 1억을 올릴 테니까 당신 살 거면 살고 말면 말라. 사실 이런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임차인들의 권리를 좀 보호하는 의미에서 기존 전세가 제가 1억 원에 살았다고 하면 거기에 5%, 500만 원 이상을 못 올리도록 했어요. 못 올리도록 하고 그리고 그 2년을 추가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권리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한 9, 10월경에 계약을 만약에 갱신을 한다고 할 때 저는 1억 원의 전세를 살았다고 하면 1억 500만 원의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계약 갱신 청구권제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월세 상한제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5% 이상은 못 올리게 하는 것. 이게 이제 핵심적인 제도의 변화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거 경향을 봤을 때 세종시의 전세가 2년이 지나면 통상적으로 집주인들이 5천에서 1억씩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렇죠. 올렸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조건이 됐다. 이 법이 시행이 되면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특히나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그런 갈등을 빚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도 이제 많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이게 서울만의 문제는 아니고 세종시에서도 불거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요. 어떻습니까? 임대차보호법이 7월 3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요건들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집주인들이 이거는 뭐 제가 취재를 안 해봐도 이런 이렇게 불안한 상황들은 제 귀에 들려와요. 가까운 곳에 이제 제 동료 기자가 이제 정촌동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네. 아니나 다르게 임대차보호법 시행과 동시에 집주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세가 8천 올려달라. 근데 이제 소급적 기축 아파트지만 네. 갱신하는 과정이지만 소급 적용이 돼서 그 5%, 그 정도로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동료 기자는 8천만 원을 요구하면서 어떡해요. 나가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절충을 했어요. 4천만 원에. 어렵게 박봉에 4천만 원을 말아서 지금 이제 전세를 2년 갱신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임대차보호법 외에 더 피부로 지금 느낌이 체감도가 높은 게 전세가가 지난해에 비해서 2배 이상 올라버렸어요. 그리고 전세가가 더 오를 거라는 거로 예상되는 게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집값의 5, 60%가 전세가예요. 그렇죠. 세종 같은 경우는 분양가 집값의 30%. 지금 집값이 상승했죠. 30%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전세가가 비정상으로 흘러간다는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집값의 50%가 가면 아까 9억대 집값의 50% 전세면 4억 5천까지 올라가요. 그러다 보면 부작용이 또 뭐가 있느냐 세종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시도 전입. 그러니까 인구 유입 효과.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서 인구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상당히 있는. 집주인들이 바로 연락은 안 온대요. 한 10일이나 15일 정도 지나서 어떻게 하면 임차인과 합의를 이 법의 망을 뚫고 가서 적정 합의를 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고 최대의 이익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임차인들은 조마조마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고 전화가 오면 역시나 그 현행법으로 5%가 아닌 거예요. 다른 이면 계약을 원하는 거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뭐 약간은 겁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겁박을 하는 경우가 뭐냐면 내 아들이 들어가서 살겠다. 그럼 나가시라. 이런 식으로. 실제가 그럴지 아닐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근데 사실 그 모 동료 기자가 그렇게 계약하는 건 지금 불법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법률적으로 토해내야 되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반전세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8천만 원을 살다가 뭐 8천만 원 더 2배로 올려달라고 해서 1억 6천이 됐는데 8천만 원 다 받지 않고 4천만 받고 나머지 4천에 대해서는 월세로 전환하는 거. 이게 반전세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4% 이상을 못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해야 되는데 근데 임차인들이 지금 당장 아까도 이승훈 기자가 자꾸 지적을 했는데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집값이 오른다고 좋아하지만 전세가도 동반 상승하고 내가 막상 이런 상황에서 어디 이동하고 싶어도 이동할 수가 없는 울며 겨자 먹기로 또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법과 현실이 따로 노는 이런 형국이 지금 세종시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또 이제 그 한편으로 말씀드리면 제 그 아시는 그 중앙공무원이 계신데 그분은 이런 상황이에요. 서울에 지금 파견을 나가 있는 상태인데 서울에서는 전세를 살아요. 세종시에는 본인 아파트 집이 있었는데 거길 전세를 줬어요. 서울에서는 지금
그 임대인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를 썩히고 있고 또 여기 세종에서는 본인이 임대인이에요. 그래서 임대인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 또 상황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언제 안정화가 될 것이냐가 중요한데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계약 갱신 청구권제에 의해서 2년에서 4년까지 살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과거 1990년대에 1년에서 2년으로 넘어갈 때 엄청난 또 그 사회적 논란이 빚어졌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2년이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정착이 되어 온 것처럼 이 부분도 조금은 이제 안정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상향 안정화가 된다는 거. 전세가 상당히 올라간 상태에서 안정화가 된다는 부분이 조금 아킬레스건입니다. 아까 동료 기자라고 그랬잖아요. 기자라는 직업이 이제 사회적 문제를 고발하는 그런 직업인데 본인이 이 고발도 못하고 살아야 되니까 이 전세 이 좀 얼마나 이제 그 엄청난 문제입니까? 법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실제 이 문제를 좀 업계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임대인들이나 또 세입자분들은 앞으로 좀 어떤 점들을 주의해 가면서 이제 계약을 다시 해 나가야 되는지 뭐 이런 점들을 좀 짚어보고자 하는데 저희가 뭐 코로나19 때문에 스튜디오로 직접 모시진 못했지만 한번 전화 연결을 통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좀 부탁을 드릴까요? 저는 그 세종특별자치시에서요,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류태열이라고 합니다. 예. 뭐 최근에 이제 임대차 3법이 이제 시행되기도 했는데 뭐 세종시 네. 전월세 시장 분위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거든요. 최근 뭐 수도권보다도 이제 세종시의 전세가가 전국에서 가장 좀 많이 오르고 있다 이런 뭐 지표도 이제 나오고 있기도 한 상황인데 사실상 네네. 그럼 지난 업계에서 느낄 때 지난 한 1년 동안 어느 정도나 올랐다고 피부로 느끼십니까? 세종시는 네. 신규로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많은데요. 네, 작년에 새로 입주했던 아파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1년 전에 새로 입주했던 아파트에 비해서 지금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거의 2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격으로 치면 네, 34평 기준으로 신축 입주 아파트가 전세가 한 1억 5천에서 1억 7천만 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됐었거든요. 네. 근데 현재는 이제 9월 말부터 입주 시작하는 신축 입주 아파트 단지가 같은 평형 대비해서 전세 가격이 한 3억에서 3억 2천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배 가까이 좀 오른 것처럼 이제 보여지는데 그럼 이렇게 네네. 한번 좀 여쭤볼게요. 앞으로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네. 전세가 앞으로도 계속 많이 오른다고 봐야 될까요? 예,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제까지는 이제 매년 입주 물량이 아주 많았었기 때문에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가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에 비해 상당히 낮았었던 거거든요. 근데 예. 지금은 공급이 그렇게 입주 물량이 그러니까 많지도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는 상황이 돼버리고 또한 이제 임대차 3법까지 통과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임대차 가격은 전세나 월세 가릴 거 없이 당분간은 계속 상승 랠리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그동안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타시도에 비해서 네. 많이 저렴했죠. 네네네,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타시도 같은 경우는 뭐 분양가 대비 한 50-60%가 전세가로 알고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전세가가 이제 뭐 2배가량 올랐다 그러는데 정상의 길로 들어선 건가요? 그러면 전세가가? 네, 정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뭐 행정수도 이전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세종시 부동산 매매 가격이 급격하게 갑자기 오른 면이 있는데요. 매매 가격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도 전세가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현재 세종시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한 30%대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더 오를 여지는 많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오르면 네.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타시도에서 전세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세종시로 진입하는 그런 장벽이 낮았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네네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전세가가 오르면? 아무래도 이제까지는 특히 말씀하신 대로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수요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세 가격이 지금 너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런 수요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 대전 같은 데만 비교를 해봐도 대전도 지금 전세 가격이 아직은 높은 상황이고 전세 물건도 없다 보니까 최소한 올해나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뭐 그런 수요는 계속 유지가 될 걸로 보거든요. 네.
정상화가 되고 있다, 전세가가 정상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은 뭐 어떻게 보면 시장 관점인 것이고 네네. 사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규 아파트 물량의 전세가가 사실 최초 분양 가격보다 더 올라가고 있는 이런 현상이 좀 빚어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그 주택 시장의 어떤 원칙적인 부분 이제 살아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비정상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지금 전세 가격이 거의 지금 분양가에 육박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임차인들 입장에서 보면 부담스러운 거는 사실이죠. 이어서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어쨌든 현장에 계시니까 임대인 분들이 전세를 내놓고자 문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임차인들이 전세 물량을 찾고자 문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네. 뭐 계약을 했다가 갑자기 그 전세가가 전체적으로 올라가서 계약되는 걸 옆에서 보다 보니까 다시 올려달라고 해서 계약을 파기하거나 서로 간에 갈등이 빚어지거나 뭐 이런 사례들도 좀 있다고 저도 들었는데 어떤가요? 매매 시장에 비해서는 덜한 편인데요. 전세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돈이 자기 돈은 아니기 때문에 네. 가계약금에서 뭐 계약이 파기가 된다든지 하는 경우는 종종 어쩌다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임대차 3법상 5% 이상 못 올리게 돼 있는 사례가 많아서 네, 그건 사실은 맞아요. 현실적으로는 지인들도 그렇고 되게 갈등을 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 봤거든요. 어차피 이제 2+2년이 되기 때문에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물건을 구할 때 4년 거주가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고요. 네. 또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2년 뒤에 본인들이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는데 그러면은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럼 5%는 올릴 수 있는지 요런 임차인을 찾는 문의가 좀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이 이제 분리세대를 네. 하던 들어갈 때 이게 이제 내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세 계약자를, 이 임차인을. 네네네. 근데 이거를 해놓고서 분리세대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입주를 안 하고 그랬을 경우에 네. 이거 단속이 들어가고 이거를 제재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가능한가요? 현재는 단속을 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이 이제 실효성의 문제가 좀 불거질 텐데요. 아직까지는 임차인이 직접 증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이나 뭐 확정일자 같은 거를 본인이 열람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뭐 민사소송을 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임차인이 직접 해결을 해야 되는 거라서 사실 실효성 측면에서는 이게 가능할지는 저도 좀 의구심이 들어요. 야, 복잡하네요. 자, 대표님 그럼 마지막으로 좀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제일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세입자나 아니면 임차인들께서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좀 가장 좀 주의해야 된다 하는 거 한두 가지 정도씩만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일단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하려면요. 반드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반드시 명시적으로 언급을 해야 돼요. 네. 방법에는 구애를 받지 않는데 뭐 문자라든지 내용증명이라든지 우편 이런 거를 통해서 명시적인 방법으로 청구를 해야 되고요. 네. 이제 1개월 전, 현재는 1개월 전까지인데 올해 12월 10일 이후부터는 이제 2개월 전까지 반드시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오해를 하시는 게 기존에 예를 들어서 4년을 살한 사람들은 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못하는 것이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얼마를 살았든지 간에 이제 요번에 법이 시행되면서 갱신 청구권은 무조건 1회 행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모를 때는 전문가가 최고입니다. 그렇죠? 두 분은 어떻게 궁금증 해소되셨어요? 참 어렵습니다. 오늘 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임차인 입장이냐, 임대인 입장이냐, 그리고 1주택 소유자냐, 2주택 소유자냐, 3주택 소유자냐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고 그리고 거기에 중심에는 돈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돈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관점으로 말하냐에 따라서 잘잘못이 갈려질 수도 있고 관점이 확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쨌든 부동산 정책 자체는 그래도 좀 더 다수 뭐 이번에 이제 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2차도 조금 더 선택적으로 가자는 것으로 이제 전체적인 방향이 모아졌듯이 이 부동산 정책도 그런 방향에서 초점이 조금 더 무게중심이 있어야 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씁쓸합니다. 좀. 네. 좀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갔어요. 그렇죠?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았는데. 왜냐면 부동산 가격
그리고 전월세 이 부분이 실제 그 세종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역민들의 화두예요. 화두기 때문에 너무나 할 얘기가 많고 또 밤을 새도록 얘기해도 끝나지 그렇죠. 않는 그런 네버엔딩 스토리라고 네.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네. 오늘 너무 흥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흥분했던 것 같아요. 아니, 용 부동산에 기자를 흥분했다기보다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어느 순간은 울컥하기도 하고 어느 순간은 이건 아닌데 어느 순간 잘못하면 내가 욕먹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막 그러네요. 사실 그래서 오늘 원래 저희가 부동산 이슈를 좀 다루면서 공무원들을 주로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아파트 특별 공급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같이 언급을 하고자 했었는데 사실 시간이 훅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좀 짚어보는 걸로 하고 오늘 이렇게 해서 사실 세종시에 불고 있는 부동산 광풍의 실체 또 임대차 3법 이후의 세종시 전월세 시장의 분위기 이렇게 좀 짚어봤는데 뭐 견제구라기보다는 좀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흐름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한마디로 좀 정리하자면 좀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좀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죠. 좀 바람이죠. 그러니까 안정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뭐 안정화라는 의미가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이나 업계에서 바라보는 그 안정화라는 의미를 살펴보면 갑자기 이제 단기간에 폭등 그런 것들이 없는 것들이 안정화라고 한 번 집값이 올라면 내려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세종시가 이미 집값이 충분히 많이 올랐고요, 뛰었고요. 앞으로 이제 그 지금처럼 그 폭이 급등하는 그런 폭이 넓게 폭넓게 급등하는 그런 사례는 조금 드물 수도 있어도 그 천천히 올라갈 수 있어도 좀 폭등하는 사례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실거주자들이나 지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조금 낮아졌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전국적으로 이제 주목되는 그 부동산 시장이 주목되는 세종시가 아니라 네. 행정수로서 주목받는 세종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이 얘기를 접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럽에서 한번 캠페인이 불었던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어요.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곳이다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었는데 그런 시대가 오기는 여전히 멀어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을 건드리는 것 자체가 벌집을 건드린다고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벌들을 건들면 벌들이 어디로 날아들지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과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그리고 또 집값 안정화 정책 이 부분의 기조는 흔들림 없이 2022년 다음 대선까지는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들도 조금은 더 정치권에서 조금 더 믿어주고 좀 더 지켜봐주면 내년 정도 되면 과연 행정수도론이 정말 그냥 그 지지율이 떨어진 것을 만회하기 위한 꼼수였는지 진정성이 있었는 것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요. 조금 더 믿어주고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이희택 기자가 이야기했던 대로 집은 내가 돈 주고 사는 곳이 아닌 내가 잠자고 사는 곳이라 돼야 된다. 뭐 이런 말이 굉장히 좀 가슴 깊게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오늘 미처 못 다룬 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하나의 관심사죠. 아파트 특별공급 논란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사토크 견제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